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달라진 비례의원 의석수 배분 방식과 만 18세로 낮춰진 선거 연령. 여기에 전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까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총선은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과연 이변은 일어날 것인가? 이슈 인사이드에서 점검해 본다. 이번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 밤 자정으로 끝이 나거든요. 여느 해 총선이랑 비교했을 때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후보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깜깜이 부실 총선 이 속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지내는 선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운동도 못하고 뭐 공약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효과 또 민주당 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드센 그런 기류가 계속되어 왔는데 특히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들도 문재인 정부 지지 또는 뭐 성공을 위해서 복당했다 이런 문제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또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그래가지고 정책 토론에 이제 보이콧하는 그런 사례도 다른 선거 때와는 판약에 다른 그런 현상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광경도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유권자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다 지켜봤을 테고 내일 표심이 아마 작동이 될 텐데 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토론이 이렇게 골석으로 진행되는 장면을 보면서 좀 씁쓸하긴 했는데 코로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다. 선거 분위기가 안 난다, 썰렁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 뭐 투표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투표율은 그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의 독주가 워낙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똑같다 결과가 이런 유권자의 의식이 있어서 아마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투표율은 높지만 요즘 추세가 사전투표하고 선거날은 편히 쉬자고 하는 또 입장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내일 직접 투표하는 것보다 사전투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편안히 가서 사람 없을 때 투표하는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50% 이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선거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정당 정치가 붕괴된 선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 정당이 자기 자신이 정했던 당원 당규나 룰을 지키지 않고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청년과 여성이 없는 어떤 국회의원 선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단군일에 있을 수 없는 우리 가짜 정당 이 나왔습니다. 이성정당이라고 이성정당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짜 정당들이 나왔는데 이런 페이퍼 정당들이 표를 구걸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모든 정당을 제치고 여성 할당을 제대로 해서 국고를 돈 가져갔잖아요. 8억 넘게 가져가는 이런 묻지 못할 상태가 보여졌는데 우리 한국 정당들이 그만큼 기반이 취약하고 이 가짜 정당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현대와 같은 그 정당이 거의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국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국가의 리더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국가의 대응 능력, 리더의 대응 능력들을 보면서 정치와 삶을 오히려 더 연결시키는 그런 학습 기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대응의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정치와 정부와 나를 더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때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을 수 있겠다. 저는 또 그렇게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뭐 투표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상 유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들에 관한 생각들도 어쩌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 4번의 총선들을 갖다가 쭉 투표율을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54.7%예요. 지난 4번의 이 총선은. 어쩌면 저는 이번에 그냥 뭐 숫자로 이야기하면 60% 언저리가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또 네,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투표 의향 조사를 했는데 네. 3월 초순에 한 거죠. 73% 정도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이렇게 선관위에서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타났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20대 총선 때 그 총선 앞두고 타이밍이 같은 그 시기에 했을 때보다 8.8%가 높아진 그 의향 조사 결과인데 60%는 뭐 넘을 것 같고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60한 5, 6%까지는 70% 육박하는 정도가 가지 않을까. 근데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올까 싶은데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념 진영 논리가 극대화됐잖아요. 이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떤 결집 효과, 자기 진영의 유권자들 결집하는 효과가 높아지지 않았는가. 네. 사실은 코로나 전국이라고 한다면은 투표율이 낮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의향조사를 보면은 지난 20대보다도 8.8%가 올라섰단 말이죠. 저만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뭐 내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내일 뚜껑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어보자고요. 네. 여론조사 상으로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바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앞선 분위기긴 한데 혹시 내일 또 투표 막상 개표를 해보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질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가요? 일단 그 언론사들이 두 채 또 세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첫째 여론조사 시점이 3월 13일, 14일 이제 중순이 조금 이전인데 그때 여론조사는 다만 어떤 흐름이랄지 추세를 이제 보는 여론조사였고 그리고 후보 등록이 끝난 뒤에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뭔가 좀 깊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 여론조사 결과 역시 뭐 큰 변화는 없었고 민주당 강한 그런 바람이 반영된 그런 결과였는데 다만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군산, 남원, 임순남 지역 이쪽은 뭐 5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변동이 없고 전주 평 지역하고 완주 진무장 이런 지역이 조금 간격이 좁아진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 깜깜이 부슬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이 드센 그리고 흐름이 계속 유지된 선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 뭐 원래도 방송과 언론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제 기본 어떤 철학이 있고 과거 예를 보면 맞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후보를 말고 당선자도 대부분 틀리고 전국적인 어떤 의석수에 있어서도 여론조사 기관과는 반대로 나타났던 게 지난번 선거도 그렇고 그 지난번 선거도 그랬거든요. 우리 전북 지역도 저는 또 이 선거는 아직도 내일 이제 본 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유권자들의 표심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그 며칠 사이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군산과 임순남, 저 말씀하신 전주평, 완주 이런 곳은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10에서 20%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어떤 거고 또 투표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있고요. 또 투표율 중에서도 연령대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연령대 투표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론조사에서 말했던 임순남 지역과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주평, 만주, 진부장 지역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에서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 말씀해주신 대로 두 곳입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를 먼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영대 후보님. 네, 신영대입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그 내일이 선거 당일인데요. 저희가 짧게 네. 소감 좀 듣겠습니다. 어쨌든 13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상당 부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매우 어려워하시고 또 후보 입장에서도 시민들 만나뵙던 자리가 많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시민들을 만나뵙으니까 군산 경제 위기를 누가 잘 극복해낼 수 있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누가 잘 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해 주신다면 제가 꼭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선거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모든 토론에 단 한 대 예의 없이 초청 토론 다 나갔습니다. 제 생각과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시민들께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꼭 승리해서 군산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네,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만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관영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선거 전날인데요. 오늘 심정 예. 어떠신지 짧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선거 운동 기간에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투표를 통해서 꼭 삼선 중진 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위기의 군산인데요. 군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초선보다는 삼선 중진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관영은 당선 후에 반드시 민주당에 복당하겠습니다. 여당의 삼선 중진 의원이 되어서 어려운 군산 경제 반드시 살려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산 말씀 시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내일 선거 결과가 정말 기대되는 접전지 중에 접전지인데 어떻게들 좀 보세요? 군산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흐름과는 좀 상이한 어떤 정치적 태도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 어쨌든 김관영 의원이 김현장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제 재선까지 했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가 분명히 있었죠. 안철수 국민의당 활동 과정 속에서도 원내대표를 맡는다든지, 얼마 전까지 바른미래당에서도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대 총학제장 출신으로 일찍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갔다 왔고, 삼철이죠. 전해철 수석 비서실장으로 오랜 기간 또 했고, 한병도 의원 또 보좌관도 한 적이 있었고, 실제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실무 그룹의 어떤 핵심 멤버인데, 네. 이 군산 지역의 어떤 정치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지만 크게 큰 어떤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이제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민주당 세력들을 결집했는가 문제가 김관영과의 어떤 내일의 혈전에서 최종 트로피를 누가 거머쥐는가 문제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선거는 사실 가장 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역시 조직과 세력 아니겠습니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디로 결집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고, 막판에 이제 그게 더 또 힘을 발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현직은 빼고라도 예전에 그 시도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조직력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분들의 향배가 또 굉장히 내일 마지막 또 누구에게 또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인지, 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하면 예.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군산 시장 강임준 시장이 예. 코로나 전국에서 전국적인 스타덤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뭐 10만 원씩 주는 거, 모두에게 주는 것도 가장 먼저 제안을 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차피 그분들 정치인이니까 그런 지자체, 물론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 세력들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세력들이 결국 내일 투표장에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인데 그것도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그런 정치적 배경도 중요하긴 하지만 군산의 문제는 역시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 현상으로 지금 대두가 돼 있고,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사실 뭐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GM 폐쇄해가지고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진단을 하면서 지역을 다시 다잡아 나갈까,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일 텐데, 일단 신영대 후보의 그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접근은 1호 공약이 바로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1년 안에 재가동시키겠다. 가동시키겠다고 한다면 여야를 떠나서 쌍수를 환영할 일인데, 다만 이제 군산 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어떤 민간 기업이고, 또 선박 수주 물량이 확보가 돼야 이제 가동이 되는 문제인데, 어떤 정치적인 발언, 상당히 강한 그런 걸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수용할지. 김관영 후보의 1호 공약은 새만금 복합 리조트입니다. 복합 리조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호텔, 뭐 컨벤션, 스포츠, 쇼핑, 또 이제 마이스 산업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리조트인데, 이게 리조트가 성사가 되려면은 사실은 카지노거든요. 이제 미국의 샌즈그룹 같은 경우가 10조 원을 투자해서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은 샌즈그룹 그 애들 소장을 제가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새만금을 헬기로 다 취차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기반 시설 문제가 아직 덜 돼 있다. 또 하나는 내국 카지노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17개 카지노가 있지만은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이 강원도 정선. 그건 이제 탄광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화된 분야이긴 한데 과연 새만금 지역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정부가 할 것인지 과연 김관영 의원이 이걸 내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관절시킬지 이것도 역시 상당히 지난한 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네. 하나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계속 지금 카지노 내국인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내국인 출입 허용을 계속 정부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뭐 여러 다. 이런 경쟁 속에서 과연 새만금만 특화해서 내국인 출입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문제는 아주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동향, 또 문제가 되는 정책과 공약까지 이번에 변수가 될 만한 사항 짚어주셨고 저희가 임실순창 남원 지역으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두 후보 간에 근소한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강래 후보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강래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이강래입니다. 선거일인데요. 현재 소감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예.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남원 순창 임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선돼야 문재인 대통령 도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한 소구를 했고 정답은 이강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래가 당선돼야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당선돼야 지역 발전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고 남원 순창 임실 유권자들께서 이 점을 다 수용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후보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이영호 후보 연결됐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영호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거 하루 전날인데요. 현재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름 최선을 다 해온 것 같은데 좀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 태풍 속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무소속 혼자 뛰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제 참여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특히 3개 시군을 아우르는 복합선거구에서 이 대전을 치르는 것은 저한테 벅찬 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시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나름 힘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중간을 넘어서면서 치열하다 보니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네거티브 선거로 좀 흘렀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후보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의 이강래 후보와 이용호 후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 패널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얼마 전까지 도로공사 사장을 했죠. 지난 대선에서 역할을 한 것 같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8년 전에 강동훈 후보하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또 그 지난번 총선 때는 또 서울에 출마를 했거든요. 서대문에서 출마해서 떨어지고 야인이 되었고 그 뒤에 대선에 공헌해서 도로공사 사장까지 했는데 현재 어떤 민주당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영호 후보하고 경쟁을 가지고 결과가 기초가 정리되는 것 같고 이영호 후보는 얼마 전에 이미 국민의당부터 쭉 출발을 해서 왔지만 얼마 전에 작년이죠. 민주당 입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가 4+1이라고 하는 그 협의체의 유지 때문에 민평당에서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당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미 진작부터 민주당 입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입당을 못하고 있는 조건에 있는 이 두 분의 경쟁인데 임순단청은 소지역주의도 여전히 있고 물론 두 분 다 남원 출신이긴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원의 가장 큰 현안도 유권자 표심을 가르는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 문제가 2년 전에 정부가 서남대 폐기하면서 의대 정원 49명을 인정해주면서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땅도 50% 매입해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땅값을 요구를 비싸게 하는 바람에 좀 흐지부지 되면서 딜레이가 되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제동이 걸린 거예요. 2년 동안 가만히 있고 뭘 성사시켜주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남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 정치권이 이제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목포에서 지금 나온 박지원 의원이 제일 공약을 내걸었어요. 지금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정원 또 딱 49명이에요. 그걸 가져가겠다는 서남대 뜻이에요. 49명 그 정원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정치권은 전라북도는 그냥 용인하고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러니까 쥐어야 됩니까? 정부가 이쪽에 공공의료대학을 인정을 해준 거를 이런 문제는 정말로 전라북도의 큰 현안이기도 하고 남원의 정치권은 이건 정말로 뭐랄까 이건 머리띠를 둘러매야 될 사안이거든요. 남원 지역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을 할지 이 문제도 표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요.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총선인데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 전라북도 또 전국 어떻게 점쳐지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일단 비례대표 이야기가 나오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0여 년 동안에 우리 시민사회 여기도 하고 정치권의 거대 양당 구조를 타파하면서 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원내에 진출해서 자신 의견들을 말함으로써 좀 다양화된 사회로 나가자는 한국 사회가 그런 건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꼼수 위성 정당들이 나옴으로써 쉽게 말하면 또 그것도 양 거대 정당이 앞다투어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비판하다가 본인도 따라가면서 강도지던다고 그 유권자 표심을 뺏어가는 강도라고 해놓고 본인들도 강도가 돼버린 비참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정신이 무참히 깨졌는데 이렇게 된 과정은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했으면 권역별 후보자를 선출했으면 중앙당에서 개입할 수 있는 수지가 거의 없어졌는데 또 이 각 정당의 핵심 간부들이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중심의 또 중앙 중심의 사고가 슬그머니 막판에 권역을 빼버림으로써 이러한 유성정당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에서 의한다면 저는 그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주요 간부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로 쉽게 말하면 우리 유권자들은 연동형 비례제로 나타나는 여러 정당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고 정당 이름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던 연동형 비례제가 자칫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는 보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취지가 약간 무색해졌다는 말씀해 주셨고 정당 지지를 놓고 각 비례 정당별 몇 표가 나올지 가늠을 해보면은 이제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지지율이 그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이 18석 내지 한 20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 시민당 맞죠? 저도 헷갈리는 더불어 시민당이 한 14석, 6석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역시 8석에서 10석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이제 1당이 되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연계된 어떤 정당 보면은 역시 여당이 그래도 24~25석으로 가장 1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관심은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비례대표에 진입을 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는 아군 일터인데 일단은 미래한국당에서 4명 정도 순번으로 따지면 4번, 5번, 16번, 18번 이런 정도의 순위가 좀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4명 정도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더불어 시민당이 2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열린민주당이 최광욱, 김의겸 이 2명이 들어가 있고 민생당에서 4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민생당은 일단은 비례대표는 3% 이상 정당 지지를 얻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해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은 원래 그렇다 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이런 어떤 정치개혁에 소극적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거에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요. 특히 그래도 예전에 진보정당에 처음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국민들은 진보정당의 어떤 참십성 그리고 정당성 정의성들을 많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는 이런 가짜 정당, 위성 정당이 난무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진보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수가 줄어들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가 넘는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은 한 자리로 또 다시 중간에 떨어졌죠. 중간에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정치의 발전이 아니라 정치 후퇴를 부른 저는 정말 비극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의 몇몇이 지금 이제 그 비례로 이제 또 배지를 달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비례정당들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뭐 아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좀 세력을 지금 확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물론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의 그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향후 이런 분들과의 또 연대 그리고 또 화합 내지는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좀 예. 해주셨고요.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1대 총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또는 뭐 바라는 바 있으면 한번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일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기대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다다익선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당,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하고 많은 정당들이 진출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거가 됐으면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제 뭐 비례유성 정당이랄지 뭐 이런 게 좀 안 나왔고 그리고 우리 정치사의 진정한 의미의 정말 양당 체제를 조금 넘어서는 새로운 좀 정치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미 속에서 저는 뭐 지록유마 정도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사슴을 가리켜 이제 말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타사 현정,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깨부수고 바로 세우는 거 정의롭게 가자는 그런 뜻인데요. 지난 촛불정부 이후만 보더라도 너무나 이 정치가 흐트러져 있고 혼란스러웠고 또 가짜 뉴스, 불의, 편법, 의원 꿔주기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인데 총선을 계기로 뭔가 좀 틀을 잡고 또 정치권이 각성해서 잘못된 것, 그랬던 것을 깨부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진나라 상황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인데요. 이목지신이라고 나무를 옮김으로써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 정치 지도자라는 물음직이 그 백성인 시민들과 약속을 했다면 기필코 지켜야만 유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또 유권자는 정치 지도자가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선거 때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지신 새로운 단어를 배웠네요.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21대 총선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정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번 국면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내일 선거에서도 잘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